알려져 금융의 돈돼지 송홍열입니다. 자,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과의 3탄 바로 시작을 하려 하는데요. 소장님, 지난번에 그 아파트 서울 25년 이 세 가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충족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네.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그럼 뭐 다 사도 된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했던 건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일단은 다 가셔도 돼요. 근데 어디가 더 좋냐라는 거는 별개거든요. 걔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도 좋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중심지로 들어오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중심지로 들어온다라는 개념은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일단 집값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현 정권이 집권하고서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하셨거든요. 네네. 그러고서 지금까지 집값이 어떻게 올랐냐면, 일단 강남이라고 하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올랐어요. 어휴.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하면 6억에서 7억 정도 올랐고요. 저기 노도강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3억 정도씩은 다들 올라갔어요. 3억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가 더 올라갔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걸 들어보면 내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돌아간다. 돈 있었다면 어딜 사야 됐다? 뭐 1번은 강남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 강화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심화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단순히 투자로 강남을 사시면 안 돼요. 뭐냐면 실거주할 거면 강남을 사는 거지, 네. 단순히 내가 거주할 것도 안 되는데 그냥 갭 투자로 갖다 강남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되고 세금적인 규제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사실 강남 자체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전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매매 가격이 뭐 한 20억짜리라고 했었을 때 하더라도 전세가 10억이다. 그냥 갭 차이는 10억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떻게든 10억을 마련해서 그 집을 샀는데 거기가 세입자 10억을 내줄 돈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못 맞추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집값이 5억이 올라갔다고 쳐요. 네. 5억이 올라갔어도 비과세 요건 못 맞추면 거기서 2, 3억은 세금이에요. 그러면 10억으로 갔다가 5억 번다 생각했더니 이거마저도 세금 떼고 나면 세후 수익률은 좀 그러고, 여기서 또 얘기 안 나온 게 재산세 안 냈죠.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 10억으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내가 실제로 거길 거주를 했다 라고 하면 강남보다는 덜 올랐겠죠. 강남이 그쵸. 한 5억 올랐다라고 했을 때 한 3억 정도 올랐다라고 할게요. 근데 얘를 비과세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낫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거주 안정성이 되는 거죠. 전세라든지 월세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지금 현 정권의 추세 자체도 규제를 그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규제 방향성이 뭐냐면 그냥 갭 투자하지 마라, 실거주 쪽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에서 세후 수익률을 맞추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무조건적인 갭 투자로 갖다 강남 산다 이건 아니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쵸. 세금적인 게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수 있는데 최대한 중심지로 들어가라. 이런 깔끔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강남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용성에 갈 수 있다면 마용성에, 서대문구라는 동대문지 이쪽 라인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노도강, 금광구 이런 쪽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서울시 구별 평당 가격입니다. 보시게 되면 네. 일단 강남 3구 이야. 빨갛죠. 제가 색상을 칠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용성 하지만 용산은 네네. 사실 탈강북이에요. 거의 강남 송파에 인접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남 3구랑 용산 이렇게까지 해서 네. 이제 그룹 A, 네. 그 다음에 강동, 양천, 마포, 성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B, 그 다음에 네. 광진구, 중구,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이렇게 그룹 C, 종로구까지? 그 다음에 네. 그룹 D, 그룹 E 이런 식으로 갖다가 쭉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 평당 가격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이 내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그쵸. 있다. 근데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평당 가격으로 보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니까 맞아요. 33평으로 환산을 해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서울인데 강남 집값이랑 저기 노원구 집값이랑 엄청 차이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선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하면 용꼬리 전략을 가라라고 합니다. 이 용의 꼬리가 뭐냐라고 하면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해당 자금으로 들어갔을 때 요즘 신축 아파트가 대세거든요. 근데 무조건 신축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노원구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좀 더 중심지에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좀 더 낫다. 가격 올라가는 게 그렇게 더 차이 나거든요. 입지가 무조건 첫 번째, 그 다음에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라. 접근을 더 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룹은 나눠놨는데 우리가 마용성 하는데 맞아요. 마포구가 좋아요? 성동구가 좋아요? 맞아요. 이런 거 정말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마포구 투자했는데 성동구는 막 5억 올랐는데 마포구는 2억밖에 안 올랐어.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반대로 마포구는 5억 올랐는데 성동구는 2억밖에 안 올랐어. 억울해 안 억울해? 그것도 슬픈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룹을 나눠놨다는 얘기는 이 카테고리 내로 들어갔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자,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구별 평당 가격의 추이예요. 우리가 2017년도 1월, 2018년도 1월, 2019년도 1월 이런 식으로 해서 봤는데 제가 그룹별로 나눠놨을 때 그룹 내에서는 변동이 있는데 이 그룹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예 없어요. 지금 뭐 강남 3구,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는 순위조차도 안 바뀌어요. 그냥 쭉 고정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다 성동구냐, 여기서 마포구가 더 비쌀 때가 있고 성동구가 더 비쌀 때가 있고 여기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마포구가 송파보다 비싼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순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고 뭐고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무조건 중심지 내가 좀 더 안으로 들어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 마포구냐 성동구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내가 직장이 어디냐. 직장이 강남이다라고 하면 성동구가 훨씬 나을 거고요. 그쵸. 여의도다라고 하면 마포가 좋을 거고요. 내가 살기 편한 쪽으로 가는 거지 굳이 마포다 성동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만 보면 참고로 평균 가격은 성동구가 더 높아요. 성동구의 전체적인 가격대들이 더 높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도 많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나홀로 아파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신축 아파트만 보면 마포구 평균 신축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제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한 16억이다 라고 했었을 때 마포구는 한 18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가격대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마포구가 한 3억 올라갔다라고 하면 성동구도 3억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올라가는 금액이 똑같다라고 하면 수익률로만 따지면 투입 금액이 낮은 쪽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렇다 해서 성동구를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하는데 어디를 그 수익률은 차후 얘기인 거지. 일단 저도 배 아픈 일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성동구를 샀는데 마포구는 5억 뛰었는데 성동구는 1억밖에 안 올랐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이라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역 그 그룹을 먼저 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내가 원하는 입지를 가지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그룹 내 차이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그룹 내에서도 아파트를 어떤 걸 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를 사냐 구축 아파트를 사냐 이거는 가격 차이가 명백하게 나오고요. 또 큰 평수를 사냐 작은 평수를 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똑같은 성동구다라고 했었을 때 성동구에서 비싼 아파트 지역들이 있는데 어디냐? 옥수동, 성수동 여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내가 옥수동, 성수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사실 무의미해요. 제가 마포구냐 성동구냐도 의미가 없다라는데 똑같은
성동구 내에서 동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얘는 초역세권이고요. 얘는 뭐 멀고요. 이거에 따른 가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A 아파트는 16억, B 아파트는 13억, C 아파트는 10억, 뭐 이거에 대한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네. 16억짜리가 3억 올라갈 때, 뭐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도 3억 올라가고 이런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이가 나오는 거는 뭐냐? 실질적인 가격이 차이 나오는 거는 이제 위치를 가르는 게 아니라 상품, 뭐냐면 신축 아파트는 3억 올라가는데 구축 아파트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올라가고, 이거는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지고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가면 갈수록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갖다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축도 그래서 25년차 이내로 재건축에 대한 웃돈이 안 붙어 있는 상품으로 가시면 괜찮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상품을 갖다가 고를 때 용꼬리 전략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거예요. 가능하면 일단 지역을 최대한 중심지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선은 내가 마용성에 네. 뭐 신축 아파트 들어갈 돈이 없으면 구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좋지, 네. 괜히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상급지에 구축 아파트 들어가라. 역시 마포 성동에 신축 아파트를 갈 돈이 있었는데 좀만 더 보태면 강남에 구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낫다. 강남으로. 이거죠. 네, 네. 이렇게 가서 정리해보면 깔끔하게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평형대에 따른 차이가 더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소형평수가 대세다. 잠깐 그 얘기를 들었었던 때가 있었긴 그쵸. 것 같아요. 네. 뭐 1인 가구가 증가한다, 뭐 맞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소형평수가 대세다, 이런 얘기들 하고 막 우리 역세권 소형평수를 사야 된다. 맞아, 이게 떠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 누구로 실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게 네.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대형 평수가 더 올랐어요. 그래요? 신축 아파트 우리가 봤었을 때 20평형대랑 33평형이랑 가격 차이가 훨씬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33평형, 40평형도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신축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서울의 구축 아파트들 보면 20평대랑 33평형 가격이 한 1억밖에 차이 안 나는 아파트들 아직도 있어요. 네. 여기도 벌어지는 추세인데, 근데 이것들 보게 되면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소형 평수가 대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솔직히 돈이 있다라고 하면 큰 평수 살겠죠? 넓은 데 살고 싶죠. 좁은 데는. 그쵸. 네. 그렇죠.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게 신축 아파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 20평대랑 30평대랑 못해도 2, 3억씩 가격 차이 나고요. 그쵸. 또 30평대랑 40평대랑 2, 3억씩 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남 쪽을 한번 가볼게요. 강남의 33평 가격 요즘 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12억인가? 12억이요? 막 던져봤습니다. 막 던졌습니다. 네, 강남의 신축 아파트 33평형 가격이 한 30억 정도예요. 대박. 그런데 25평형은 20억 해요. 40평대는 40억 하고요. 네. 그냥 딱 10억씩 차이 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대로 지켜볼 수 있냐면, 솔직히 강남의 33평형이 30억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40평대가 31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40평 더 사야죠. 30억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이 1억이 없어서 40평대 못 갈까요? 아유, 그건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네. 1억에 대한 돈의 비중이 엄청 낮아진단 거예요. 1억 물론 큰 돈이에요. 근데 내가 25평이 1억이고 33평이 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억 차이가 50%나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좀 더, 너무 강남은 극단적이니까 33평이 10억인데 25평이 9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 1억의 차이는 10%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9억인데 33평형이 10억이야. 그러면 한 1억 정도 더 주고서 33평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냥 가죠. 그렇죠. 네. 근데 더 큰 평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게 체감하는 상대적인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1억인데 집값이 20억짜리랑 10억짜리랑 5억짜리랑 봤었을 때 네. 1억을 더 얹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더 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마용성만 하더라도 지금 뭐 16억, 18억 이렇게 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25평 가격이
얘네들이 한 12억, 13억 이러거든요. 그럼 가격 차이가 얘네들은 막 5억씩도 차이 나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형 평수를 맨날 떠들던 사람들은 솔직히 틀린 거죠. 그때 소형 평수 산 사람보다 큰 평수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벌었고요. 내가 40평대 가기에는 좀 부담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33평형 이상은 가라. 맞아요. 솔직히 4인 가족 아직도 많거든요. 네. 33평형은 돼야 돼요. 그럼 너무 작아요. 33평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25평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33평형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40평형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권해드린다. 실제로 통계로도 큰 평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현재는 신축 아파트들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구축 아파트들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 평형도 집 구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도 아직도 소형 아파트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진 거 같긴 아직도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직도 소형 평수 얘기하면서 이걸 아직 어디서 얘기 많이 하냐면 오피스텔 분야에 아. 1인 가구 늘어나니까 네. 이제 원룸 수요 늘어나고 반대로 말해볼게요. 솔직히 내가 돈이 많아요. 원룸이 충분해요? 아니요? 그럼 왜 살아요? 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우리가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게 되면 네. 혼자 살잖아요. 말 그대로 나 혼자 네네. 사는데 집 보면 원룸에서 사나요? 아니요, 방 여러 개 있어요. 엄청 넓죠? 네. 이거는 돈의 문제예요. 내가 솔직히 돈이 많으면 물론 60평, 70평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내가 혼자 산다 해서 원룸 충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20평 살고 싶고 혼자라도 30평 살고 싶고 40평 살고 싶고 이렇게 실제 연예인들 맞아요. 소득이 많으니까 소득에 맞춰서 그러면 방이 남으면 우리가 놀이방 서재, 옷방. 옷방,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가 꾸며 놓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들 운동 헬스장을 맞아, 만들어 놓고 헬스장도 따로 만들어 개인 놓고. 이제 PT 시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많으면 다다익선이지. 그럼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돈이 문제인 거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딱 이제 이제 지역을 들어갈 때 제가 네. 용꼬리 얘기했잖아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중심지, 가장 중심지. 중요한 데를 가야 된다. 네. 근데 여기 중심지에서 가능하면 신축, 가능하면 큰 평수인데 네. 돈이 안 되면 구축에 좀 소형 평수라도 가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선호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실제 살아야 된다는 걸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네네. 아유, 나 그래도 올해는 아파트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 조금 더 급은 떨어져도 신축 아파트를 가는 거고요. 네. 반대로 신축은 아니라 구축 가도 되는데 25평형은 안 돼요. 적어도 33평형은 돼야 돼요. 혹은 가족이 많아요. 50평, 40평 이렇게는 돼야 돼요 라고 하면 그 평수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데로 그러면 신축을 포기하더라도 구축의 큰 평수 좀 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사정과 요건에 맞춰서 쭉쭉쭉쭉쭉 선택해 보시면 정말 탁월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